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7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방송된 어제 방송된 저널리즘 토크쇼 제1을 봤거든요. 제가 사실은 생방송으로 안 보는 날도 봤습니다. 울렁거려서 하도 욕을 먹으니까 울렁거려서 안 볼 때도 있는데 이번 주에는 봤는데 제가 제 인사를 할 때 왜냐면 딴 사람들은 그냥 뭐 정준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만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원연의 김원경입니다. 그게 사실 좀 창피하거든. 약간 아이돌 그룹 앞에 인사하는 것 같은 그게 좀 느낌? 창피하거든. 네. 그런데 그거를 꼬박꼬박 하는 건 내가 요거를 하려고 나왔지롱. 그거 하나인데 민원연입니다. 이거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근데 어제 그걸 보고 나서 든 생각 갑자기 앞으로 민원연에서 인사할 때도 미디어 탈곡기에서 인사할 때도 일부러 사무처장 이런 거 하지 말고 딱 그 버전으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버전 제 입에 안 붙어서 아직 좀 그런데 창피한데 창피함을 무릅쓰고 왜냐면 우리 미탈도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도 있잖아. 민원연이 뭔지도 그렇죠. 모르는 분이 네, 우리는 미탈을 너무 친구들만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잖아. 우리가 누군지 다 알지만 우리가 인사를 꼭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단체를 한 번씩 꼭 이렇게 소개하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원연의 김원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볼까 합니다. 내일부터 이렇게 바꿔볼게요. 좋네요. 그쵸? 네. 오늘은 미디어 스크랩부터 해볼 텐데요. 미디어 스크랩에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네요.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 지난 정권의 부역자 명단을 발표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걸 2차례에 걸쳐서 사실 발표했는데 그리고 이사회 이사, 그리고 보도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의 공정성 훼손하고 독립성을 침해한 그리고 언론인 탄압과 노조 탄압에 앞장선 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명단을 추리게 됐고요. 저희들 스스로도 놀란 게 부역자로 분류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 사람들의 죄상을 하나하나 들춰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언론을 망가뜨렸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장 정점에는 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사장을 선임하고 선출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사를 통해서 비호해온 이사들, 그 이사 가운데 특히 이사장이 그 정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훨씬 더 모진 노력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면책될 수 없습니다. 합한 권력의 핵심이 돼서 스스로 이런 전체 언론 지형을 망가뜨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마디로 회사 팔고 보도 팔아서 해직자 만들고 자기는 청와대로 갔다는 거죠.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공정언론 실현하자. 무지하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명예훼손이다라고 당사자들이 난리를 칠 것이다라는 거를 미리 예상했거든요. 예상했는데 그래도 해본다 하고 제일 센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1차로 발표를 하고 사실은 또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다른 부역자들을 또 발표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 당사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미있네요. 부역자라고 불러도 된다. 부역자들 듣고 계시나요? 네. 명예훼손 아니라며. 네. 자, 보도는요. 미디어오늘의 강성원 기자가 쓰신 건데요. 서울고등법원 형사 27부는 지난달 31일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MBC 임원과 간부를 지낸 6명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서 낸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김장겸 전 사장 등이 김한균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 4명을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에 대해서 검사가 각각
즉각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김 전 사장 등이 제출한 자료와 이 사건 수사 기록만으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노조가 지난 2016년 12월과 2017년 4월에 박근혜 정권 언론 장악 부역자를 1차, 2차 명단으로 60명 발표했습니다. 60명도 많이 추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이거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노조 벽에다가 쫙 붙여놓고 맨날. 아무튼간에 이 명단에 김장겸 사장과 그리고 MBC 임원과 간부 6명이 언론노조와 미디어오늘이 자신을 부역자라고 매도하고 비방했다면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언론노조 발표와 미디어오늘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돼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검찰에서는 미디어오늘 기사는 언론노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요약하고 언론노조 주장 및 언론노조 관계자 인터뷰 등을 게시한 내용에 불과하다. 보도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미디어오늘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역자라는 표현으로 모욕을 당했다는 김 전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좀 부역자는 좀 창피한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지금 사회에서도 너를 부역자로 보고 있어. 그래서 부역자라고 하는 게 부당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검찰이 밝힌 이유는 이거예요. 언론노조가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그 원인을 밝히려는 취지에서 부역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당시 다수 언론과 정치인들도 부역자라는 표현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던 점, 보도자료에 사용된 부역자라는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모욕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참 아무튼 좋은 소식입니다. 아니, 당연한 소식인데. 네. 이런 걸로 고소를 한다는 것도 웃기고요. 네. 하는 데까지 다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는 데까지 망신은 다 당해보겠다. 이런 태도로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종편 모니터입니다. 동준 씨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동준 씨 근데 지난 금요일도 들어왔는데 또 들어왔네. 금요일 날 저희가 방송에서 네. 순위가 많이 올랐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순위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오늘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그거는 우리 내용과는 상관없더라고요. 순위 오르는 거는 몰라요. 내가 계속 말하는 매느리도 모르는 그런 순위의 저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몇 위예요? 99위인데. 또 배경 들어갔어요. 오늘 또 122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지난번에 그 봉우 씨가 이봉우 팀장이 들어와서 대우조선해양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이 대우조선해양 관련된 이야기를 그 YTN 방송을 제가 준비하느라고 그때 YTN에서 요거까지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로 또 한번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 볼수록 기도 안 차는 그런 사안이에요. 네. 이게 이제 멀리서 모르고 있을 때는 저 사람들 또 왜 데모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 진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안이에요. 근데 이거를 종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사실 진짜 모르면서 이러는 거면 무식한 거고 알면서 이러는 거면 정말 나쁜 놈들이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은 되는데.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만해 내가 민원연 종편 모니터 또 싸워 특집. 네, 오늘 싸워.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에픽하이 피처링 윤하의 또 싸워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건 물론 연인 간의 싸움 얘기지만 네. 오늘 다뤄볼 소재는 노조와 사측의 싸움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미 한번 팟캐스트에서 다룬 바 있지만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금 양사의 인수합병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모니터의 대상을 종편으로 옮겨서 이 사안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5월 22일부터 31일까지의 대담을 살펴봤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사안의 심각성이 점점 더 올라갑니다. 심각성이 올라간다고요? 심각성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더 노조를 혐오하고 공격하려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더 수위가 혐오할 게 올라갑니다. 생겨. 네. TV조선 당시 보도는 네. 단순히 그냥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회의 집회를 불법 폭력 집회다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안에서 더 심각해져서 사실상 거의 사측의 편을 드는 방송이 계속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 전체 대담을 가지고 주제별로 나눠서 한번 또 살펴봤어요. 그래서 5개의 주제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사안 설명입니다. 도대체 이 사안이 뭔지, 이 노조가 이 합병에 대해서 왜 반대하고 있는지, 어떤 과정에서 이런 쟁의가 벌어진 것인지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사안 설명이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충돌 부각입니다. 총편이 잘하는 거죠. 저거 봐, 쟤네 또 나가지고 폭력 싸운다. 집회하고 때리고 이랬어. 이게 충돌 부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노조 입장과 사측 입장입니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쟁의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고 사측 입장에서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주총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대담이 진행된 경우 노조 입장, 사측 입장으로 분류를 했고 이외의 케이스는 저희가 기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더니요. 전체 대담이 177분간 이뤄졌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충돌을 부각한 대담이 무려 83분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싸운다는 얘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사실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뭐 목적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가장 중요한 이 사안이 뭐고 왜 이런 충돌이 노사 양측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그렇죠. 사안을 설명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핵심은 177분 중에 6분밖에 안 다뤄졌어요. 야, 6분 너무 심하다. 진짜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 6분 다뤄진 것도 TV조선 채널에 어디서 나왔냐면은 김진애 돌직구쇼 그리고 TV조선은 신통방통 이건데 이 2개 프로그램 다 오전에 하는 조간신문들을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거나 아니면은 또 싸웠다 하면서 잠깐 설명해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집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싸우네? 이렇게 막 경찰 폭력하고 이런 식의 대담을 계속 하는 싸우는 거예요. 얘기 더 많이 하고. 그렇죠. 예. 옛날에 어떻게 싸웠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국회 앞에서 어떻게 싸웠고 막 이런 얘기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담이 이뤄진 게 수치로 드러나는 거예요. 충돌을 부각한 게 이렇게 심각하게 많이 나온 겁니다. 쉽게 방송하시네. 아주. 뻔한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살펴본 게 이제 노조와 사측 입장이 얼마나 나왔나 했잖아요. 이것도 노조 입장은 17분 정도밖에 안 다뤄졌어요. 그런데 사측 입장은 28분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히 양측의 입장이면은 정말 차라리 기계적 중립이라고 하는 50대 50을 할 거였으면 반반이라도 해주든가. 네, 반반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대놓고 그냥 사측 입장을 얘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측 입장을 얘기하면서 노조 얘기를 할 때는 쟤네가 경찰 때렸다 이 얘기만 한 수준인 거예요. 것만 부각시키고. 네. 그래서 이게 왜 문제인지 저희가 사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굉장히 쉽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미 언론이 늘 해오던 태도예요. 민주노총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더 자주 해오던 태도인데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왔을 때에만 보도가 돼요. 특히 거리에 나와서 뭔가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런 때에만 보도가 되잖아요. 보도를 하는 내용도 왜 노동자들이 일터가 아니고 거리에 나왔는가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어떻게 때렸는가 뭘 가지고 나왔는가 이런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안은 그렇죠. 뭐 쇠파이프 가지고 나왔다, 강목 가지고 나왔다 이런 얘기 늘 하거든요. 네, 맞네. 이번에도 나왔어요. 밧줄 가지고 나왔다,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약한데 밧줄은. 밧줄은 뭐 이렇게 당기기 위한 거였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런 보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충돌이 벌어지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죠. 노동자들이 왜 이 목소리를 내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를 보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충돌 벌어지면 얘네 이렇게 싸웠어요, 이렇게 보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언론이 설명하지 않은 도대체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서 거리에 나왔는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현대중공업 노조가 반발을 한 이유는 불합리한 합병 과정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합병이 이뤄지게 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나 맺는데 그것이 굉장히 불합리했어요. 근데 이 배경이 2015년에 대우조선해양이 5조 원에 가까운 회계 사기가 드러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핵심 인물이었던 남상태 전 사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가 산업은행이에요. 산업은행이 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추진합니다. 이 회사를 지금
회계 사기가 너무 심각하고 경영진의 비리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회사 매각을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그 결과가 올해 3월에 진행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통합 지주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맺어진 인수합병 계약이에요. 근데 이 인수합병이 왜 문제냐면 만들어지는 이 통합 지주회사가 현대중공업에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를 다 가지고 갑니다. 빚을 끌어안는 회사인 거예요. 빚을 끌어안는 회사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그렇게 회사가 만들어지고 나면 사실상 이 빚을 끌어안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냐. 당연히 구조조정이 될 것이고 인력을 감축하는 일이 벌어질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과정을 업계 1위까지 만들어 온 노동자들이 이 모든 문제를 떠안아가야 되는 것이냐. 회계 사기를 벌이고 본인들의 연봉을 높이고 본인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경영진이 마땅히 맡아야 할 책임을 그렇죠. 노동자들이 지금 대신 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인원이 감축되면 본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당장 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 회사를 옮겨지게 되면 내가 당장 잘릴 수도 있는 거고 내 옆에 앉아있는 직장 동료가 잘릴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럼 당연히 노동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노동자가 뭐 잘못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경영진이 완전히 잘못해가지고 이까지 상황이 온 건데.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대우조선해양의 문제는 이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대우조선이 워낙 그 오랫동안 속을 새기다가 산업은행이 그 자기들이 책임져야 돼. 사실은 산업은행이 또 부실한 짓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걸 이제 기업 매각을 취직을 했는데 그거 이제 현중이 갖게 이제 사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조용히 사면 괜찮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현대중공업이 어떤 꼼수를 부리고 왜 지난번에 현대중공업이 막 그 주총장을 점거하고 난리를 쳤느냐.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 왜 합친다는데 회사가 커지는데 난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부실한 회사를 합쳐서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그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게 물적 분할을 승인한 거거든요. 물적 분할이라는 것은 회사가 어떤 사업 부문을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회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중공업이 지금의 현대중공업을 줄여가지고 신설회사와 존속회사를 만들어요. 근데 존속회사는 인사와 노무, 투자와 연구개발 부문을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회사를 서울로 옮겨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설회사는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머지 회사는 전부 다 울산에 남겨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 그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는 본래 현대중공업이 지녔던 두 개의 자회사와 함께 새로 생긴 신설회사까지 건드리는 중간 지주회사가 된대요. 네. 2019년 6월 4일 울산 MBC. 자, 이 3호 중공업 미포조선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3호조선이나 미포조선처럼 대우조선의 주식을 사면 됩니다. 직접.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다른 방법을 택하는데요. 이게 바로 물적 분할입니다. 자, 현대중공업은 이제 배를 만드는 생산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을 따로 떼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3호중공업이나 미포조선 같은 이 선박 제조 전문 회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회사를 둘로 나누니까 현대중공업 이름이 똑같은 회사가 두 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회사에 그냥 현대중공업의 이름을 그대로 주고 이 본사가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사는 서울로 이사를 갑니다. 본사의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는 건데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방법으로 이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까지 인수하게 되면은 이제 대형 조선소 4개를 거느리는 이런 초대형 선박 회사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름의 회사는 이름만 예전과 같은 회사입니다. 원래 현대중공업에서 선박 생산하는 기능만 떼낸 그룹 내 위치도 기업 가치도 전혀 다른 회사가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뭐 대규모 생산 시설이 여기 남아 있고 10,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회사 말처럼 당장 지역 세수가 줄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의 핵심 역량은 이제 본사인 서울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제 울산에 남은 이 현대중공업이 앞으로 뭐 크게 성장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LNG 운반선이나 해양 플랜트 등 사업 영역이 비슷한 두 회사의 결합은 노동자들에게는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경영 합리화, 효율성을 내세운 구조조정입니다. 특히 울산은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조선업 종사자 42,000명의 일자리를 잃은 아픔이 아직 남아있는 곳입니다.
반면 울산에는 한국조선해양이 경영하는 그 회사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극명하게 재무구조가 엇갈리는 게 문제래요.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은 부채 비율을 62.1%에서 1.5%로 줄어들어서 우량해진대요. 그런데 반면에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은 부채를 떠안아서 부채 비율이 115%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한쪽에만 부채를 다 몰아준 거예요. 네. 현대중공업은 배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배를 만드는 회사보다 지주회사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일해 와서 벌어왔던 이 지분들을 그것도 그냥 가져가는 거고, 우리는 여전히 또 그러면 고용의 이게 어려워졌을 때는 우리 내부에서 해결한다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까지 모아왔던 힘들게 잘 나왔을 때, 그래도 조선경이 좋았을 때 이렇게 해왔던, 만들어 왔던 이런 회사들이 투자번호 전환되면 우리가 별개의 문제로 된다는 거죠. 심지어 10조 원에 달하는 돈이 걸려있는 국내외 소송도 울산에 남겨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자회사는 이익이 생길 경우 모회사에 배당을 하게 됩니다. 또 울산 자회사는 서울 본사에 지적재산권이나 브랜드 사용료, 연구 용역 수수료 등 각종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회사를 분할하지 않았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울산 자회사는 많은 부채를 떠안아 이익은 내기 힘들어지고, 그나마 생기는 이익도 서울 본사와 나눠야 하는 회사가 된 겁니다. 향후에 임금 인상 같은 여력이 더 없어지겠죠. 재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현대중공업에 있는 노동자들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14,000명 노동자 가운데 500명 가량은 한국조선해양의, 나머지 대다수는 불량기업인 현대중공업에 속하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된 거예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아무튼 이런 계약을 하면서 이 시나리오가 이제 실현되면은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기존 자회사인 현대3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까지 4개 회사를 자회사로 관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정몽준, 정기선, 이 정씨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현대중공업 지주회사는 한국조선해양을 지배하게 된대요. 이런 막 복잡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아까 말한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100% 고용 안정이 되거나 노동 조건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재무구조가 나빠지는 데다가 통제권이 중간지수회사로 넘어가고 현대중공업 총수 일가에게 경영 책임을 물을 경로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거는 우리를 빈 껍데기 하청공장에 다니게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현대중공업 노조가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고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그림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예. 이렇기 때문에 거리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이분들이 거리로 나오기 이전에 이게 충분히 보도되고 이게 문제다라는 과정이 나왔어야 되잖아요. 지난 3월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지금 몇 월이에요? 6월이잖아요. 6월이고 이 충돌 사태가 벌어진 게 5월 말이잖아요. 5월 말까지 아무것도 보도 안 하다가 5월 말까지 이 사안을 안 사람이 얼마나 있었어요. 이 충돌이 벌어지기 전까지 이 사안을 안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5월 말까지는 잠잠하게 있다가 충돌이 벌어지니까 그제서야 충돌했다, 싸웠다 이렇게 보도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담 내용을 하나씩 다 살펴볼 텐데요. 심각한 내용들만 몇 개씩 골라왔어요. 근데 대표적인 심각한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면 TV조선의 최고의 문제 프로그램 이것이 정치다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정치다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시위 진압을 위해서 테이저건을 도입해야 한다. 이 주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 테이저건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전까지 대테러 장비로 규정이 돼 있었고 최근에서야 현장 진압을 할 때 폭력 사태가 벌어진 범죄 현장입니다. 범죄 현장 진압에 사용을 하도록 경찰이 최근에 단계별로 규정을 바꿨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용을 하라고 테이저건이 있는 건데 이걸 시위 진압에 쓰라고 주장한 겁니다. 누가 주장을 했느냐?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이 이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주장하면서 같이 하는 게 뭐냐면 경찰 공권력이 약화됐다. 강화시켜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많이 하던 얘기인데.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지겨울 정도예요. 근데 이분이 주장한 게 이분 발언이 이겁니다. 이 경찰관 인터뷰 중에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집회 현장에는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테이저건이라는 것이 좀 강제로 진압하는 건데 그 무기조차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면은 저런 식의 일이 일어나면은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찰에게도 어떤 자율권을 위한 어떤 지침 변경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테이저건 써야지 왜 안 쏴?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 주장이 말이 안 되냐면 이미 이 테이저건은 진압작전에 사용이 된 적이 있어요. 너무도 유명한 쌍용차 진압작전에 이 테이저건이 사용이 됐어요. 그때는 당시에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테러 장비고 쉽게 쓸 수 없는 장비예요. 근데 이명박 정권이 대테러 부대를 쌍용차 진압에 투입을 시키고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을 그 진압작전에 쓴 거예요. 그래서 경찰 측에서도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당시에 이렇게 대테러 부대를 보내고 대테러 장비 테이저건으로 노동자들한테 대응한 거는 잘못된 조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미. 이미 경찰 내부에서도 이 테이저건을 진압작전에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거라고요. 근데도 송국건 씨는 테이저건 써야 돼, 테이저건 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내내 대담이 진행되는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테이저건 얘기하고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인 게 TV조선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채널A도 마찬가지예요. 네, 채널A의 문제 프로그램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누가 나서냐면 출연자가 아니고 진행자 김진 씨가 나섭니다. 진행자가 나와가지고 거의 노조 혐오에 가까운 발언을 계속해요. 이분은 진짜 나도 이 진짜 심각한데.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면서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는 사진. 결국 경찰관들의 치아까지 부러졌습니다. 민노총 일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노조가 어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상경 집회를 가졌는데요. 경찰 10여 명이 이렇게 과격한 일부 노조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손목 골절과 치아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언제까지 우리가 불법 시위, 폭력 시위를 이대로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경찰이 수수방관하고 더 나아가 이렇게 이빨까지 부러지는 수모를 겪고 있는데 답은 없는 건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왜 이런 충돌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이런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진행자가 이런 말 하기는 참 그렇죠. 거의 사실상 출연자의 논평에 가까운 발언을 이거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5월 23일 방송이었어요. 근데 5월 24일 방송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김진 씨가 또 합니다. 또 이날은 동아일보가 막 단독이랍시고 기사를 냈어요. 폭행당한 경찰관 가서 인터뷰해가지고 막 진압하다 처벌받느니 때리는 대로 맞아. 이런 지침이 있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걸 소개를 하면서 이 익명의 경찰관 증언을 계속 다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전달을 해준 다음에 그러면 노동자 입장이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 이런 충돌이 벌어지게 됐는지, 노동자가 왜 이 주주총회에 반대하고 있는지를. 근데 이런 설명은 아예 안 해요. 반론권 보장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그냥 이대로 떠들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김진 씨가 무슨 얘기하냐면 경찰 지도부에서 민노총을 대할 때 일선의 경찰관들에게 인내하라 라고만 한다 라는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오늘 성토되고 있습니다. 경찰 얘기하면 경찰이 몸을 사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이 27일 방송에 또 나옵니다. 또 똑같은 얘기를 23일부터 27일까지 계속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안을 얘기할 때마다. 이런 식의 노조 혐오에 가까운 대담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정말 노조와 충돌을 벌인 그 경찰 이런 과정만 비춰져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안이 벌어진 배경에는 사측의 잘못이 있잖아요. 저희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근데 이렇게 충돌을 빚은 대치 구도를 만든 데에도 사측이 한 잘못이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미디어오늘의 김예리 기자가 굉장히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5월 31일자 기사 현대중공업 체육관 10분 주총의 전말 이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사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측이 사실상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노동자들하고 대치구도를 만들었고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지켜야 될 사안들 법률이 있는데 그것을 어겼다.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게 뭐냐면 노동자들이 이날 이 주주총회를 반대하는 방해하기 위해서 주주총회 장소에 모인 다음에 가장 처음 한 말이 이거랍니다. 비폭력 무저항으로 주주총회에 반대하려고 한다. 누구라도 먼저 물리적인 충돌을 만들지 말아라.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우리는 비폭력 무저항으로 너네와 싸우고 폭력으로 저항하는 게 아니라 우린 이 자리에서 이대로 너네가 주주총회 하는 걸 막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용역업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측 경비대하고 용역업체가 거의 한 1000여 명 가까이 나왔어요. 정문 앞에 나와가지고 이 노조 앞에 이렇게 쭉 늘어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치구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노동자들은 그냥 평화롭게 반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측이 용역업체 데리고 와가지고 대치구도를 만든 거예요. 일단 어떻게 대치구도가 형성이 됐는가에서도 사측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쭉 사측이 이 집회 이 방해하는 거를 막다가 사측 용역업체가 종이를 하나 쓱 던집니다. 노조한테 쓱 던진 거예요. 근데 그 종이가 뭐냐면은 주총 장소가 변경됐다라고 하는 주주총회 장소 변경 안내문이에요. 그걸 노조한테 이렇게 쓱 던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소리 지른 거죠. 주주총회 장소 변경됐다.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주주총회가 우리 막아야 되는데 주주총회 장소가 변경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노조원들도 우리 사주라는 형식을 통해서 주식을 가진 주주예요. 그러니까 주주총회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변경됐다고 하니까 빨리 변경된 장소로 간 거예요. 변경된 장소가 울산대학교였는데 근데 울산대학교 체육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찰이 일단 조합원들을 막아 세웠습니다. 못 들어가게. 방패를 들고 이 주주총회 나도 주주인데 주주총회에 내가 의사를 표현하러 가겠다는데 왜 막았지? 막아선 거예요. 일단 경찰이 막아섰고 그리고 경찰이 막아선 다음에도 이제 노조원들이 주주총회에 들어가려고 내가 주주총회에 참석 대상자다. 그래서 참석 안내문을 내가 들어가겠다. 나 이거 받고 온 사람이다. 주주총회 입장을 표명하러 온 사람이다. 내가 주주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안 들여보내준 거예요. 이게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주주총회에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빼앗긴 거예요. 못 들어갔어요. 네. 기회조차 못 가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주주총회 다 끝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현장에 있던 기자가 미디어오늘에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비즈 한국의 기자인데 노조원들이 후문으로 주총장에 들어서려고 하자 용역이 이들을 향해 먼저 분말 소화기를 쐈다. 노조원들이 쏘는 모습은 내가 있을 땐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날 현장에서 사진이 엄청나게 많이 찍혀서 포털 사이트에도 송고가 되고 이랬는데 난장판이 된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렇죠. 소화기가 뿌려져 있는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안을 이대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 사진 밑에 달린 포털 댓글이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노조 니네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하지 말고 니네가 주식 사가지고 주주의 입장으로 투표에 참가하라 막 이런 댓글이 다 달렸어요. 근데 그 사진의 배경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사측 용역업체가 소화기를 다 뿌리고 노조원들은 정당한 주주인데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었는데 보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측이 이렇게 다 잘못을 해왔던 거예요. 용역업체 동원하고 주주총회에 못 들어오게 방해하고. 그리고 이 문제점, 주주총회 장소를 바꾼 문제점도 뭐가 있냐면 주주총회의 장소를 변경할 때는 법률적으로 주주들에게 합당하게 이 주주총회가 변경됐다, 장소가 변경됐다라는 걸 알리고 그리고 변경된 장소로 올 수 있게끔 충분한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어긴 거예요. 왜? 노조원들 서 있는 데다가 주주총회 장소 변경됐다고 종이 뿌린 게 끝이잖아요. 사측이 한 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사측의 위법성이 충분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TV조선 채널A가 주목한 거는 쟤네 싸웠다. 쟤네가 경찰 때렸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측이 이렇게 문제를 저질렀는데도 다뤄지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이런 식의 보도가 진행이 된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주주총회냐고요. 언론에서 제대로 알려주세요. 제대로. 깨지고 부서진 주주총회장. 당초 성난 노조의 소행으로 알았던 주총장 파손은 울산 MBC가 단독으로 공개한 영상으로 주주와 회사 직원만 있던 주총장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말씀드린 게 사측 입장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데에는 또 이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의 진행자 윤정호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행자예요. 아니 여기는 진행자들이 이렇게 네, 발벗고 뛰나? 그러니까 사실 이 TV조선 이것이 정치자가 모니터 대상 10개 프로그램 중에 유일하게 사측 입장이 가장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전체 주제 중에 사측 입장이 제일 많아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진행자가 계속 사측 편을 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 입장을 얘기하는 김남국 변호사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부채 이야기를 하셨는데 7조가 넘는 부채가 이제
현대중공업에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채라는 게 명목상 부채고 나중에 이 다 배를 만들면 돈이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부채 규모를 좀 부풀렸다. 이런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납득을 안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마 회사 입장인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맹목적인 회사의 입장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채를 한쪽에 이미 다 떠넘긴 건데 이게 배 만들면 들어올 돈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억지로 지금 저렇게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 다음에 이게 5월 30일 날 방송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5월 31일에는 대놓고 사측의 인수합병을 노조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 논리가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것에 가장 반대하는 데가 다른 나라라고 합니다.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걸 봤을 때 과연 현대중공업의 선택이 앞으로 우리 경제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지 노조도 그렇고 사측도 그렇고 이 같이 합심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업계 1, 2위인데 둘이 합치는 거에 대해서 일본 측 기업이 지금 우리 기업이 너무 잘 될까 봐 딴지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조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주주총회 방해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지금 현대중공업이 인수합병을 하는데 지금 이거 노조가 방해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친 겁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런 식의 주장이 TV조선의 다른 프로그램인 보도본부 한라인에서도 나와요. 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분이 나와서 똑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이 앞서 말한 윤정호 앵커가 펼친 일본에서 방해한다 이런 주장을 똑같이 펼쳐요. 그거 보셨나 보네. 네, 이거 뭔가 정리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세계 1, 2위사가 합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 기업 결합 심사라고 해서 이제 국제적인 심사도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그 조선이 만약에 뭐 무너지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다운되면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을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을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를 위해서도 이 안건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고 정부도 중심 잡고 잘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측을 엄청나게 대변을 해줬잖아요. 근데 제가 이 보고서를 쓰다가 반박 자료들을 좀 찾아보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측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허망한 우려였다. 이런 이유가 뭐냐면 걱정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 매일노동뉴스가 보도를 하나 냈는데요. 6월 7일에 나온 배혜정 기자의 보도인데 제목이 이겁니다. 현대중공업 3분 30초 주총 뒤엔 플랜 B 시나리오 있었다. 이거였어요. 근데 매일노동뉴스가 공개한 게 뭐냐면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의 이틀 전부터 시나리오를 김앤장하고 다 세우고 어떻게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킬까를 다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여기 또 김앤장이 나오는구나. 네. 제가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니까 TV조선에서는 사측이 지금 이거 통과시켜야 돼요. 사측이 이거 통과 안 하면 경제위기가 되고 사측 통과된 게 잘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 일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현대중공업은 이미 이틀 전부터 김앤장하고 계획을 다 꾸렸어요. 그래서 시나리오에 뭐가 있냐면 기존 주총 장소에서 노조가 방해를 할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의결을 바로 실시하는 경우 안건 설명 없이 의결을 바로 실시하는 경우 혹은 방해가 너무 심해서 주총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그래서 안건을 설명하고 의결을 하는 경우 혹은 안건을 설명하지 않고 의결을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거의 한 5가지를 세웠어요. 김앤장하고 같이.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날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우고 나서 현대중공업 본사 그 큰 회의실 있잖아요. 거기서 이걸 시뮬레이션을 했대요. 지들 직원들하고 우호 주주들 있잖아요. 이 안건에 무조건 통과를 의결할 우호 주주들을 데려다가 다 실행을 해본 거예요. 리허설까지 다 했구나. 리허설까지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 시나리오 5개 중에서 플랜 B였던 주주총회 장소를 변경하고 의결을 바로 진행해버리는 이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날 노조는 아침 7시부터 이제 이 주주총회를 방해하겠다라고 해서 결집을 했거든요. 현대중공업은 아침 6시부터 울산대학교 암센터 주차장 여기에 340명의 본인들의 우호 주주들을 데려다 놨고요.
울산 종합체육관에 두 개 팀 각각 40명, 그러니까 80명을 또 우호주주들을 데려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노조가 원래 장소, 주주총회 장소에서 계속 방해를 하니까 바로 주주총회 장소를 바꾸면은 이 사람들 그 즉시 투입돼가지고 통과 해서 바로 오케이 안건 상정 통과 끝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셨네. TV조선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시나리오까지 다 싸서 놨어요. 다 이미 다 짜놓은 거였고 짜놓은 각본대로 주주총회라는 게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상정했을 때 주주들이 얼만큼 찬성하냐 그럼 통과 찬성하면 일정 비율 이상 찬성하면 통과고 일정 비율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은 부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대중공은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러네. 이미 시나리오가 다 짜져 있던 거예요. 근데도 TV조선은 사측 편만 들어가지고 이거 주주총회 통과된 게 잘 된 거다. 국익을 위한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에 제가 그래서 이 보고서의 결론에 가깝게 넣어놓은 게 미디어오늘의 6월 1일자 사설이에요. 사설 제목이 이겁니다. 30년 전 시칼 테러 재현하는 노동보도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보도에서 이 사설에서 쟁점으로 짚은 게 뭐냐면 30년 전에도 노동보도는 사측의 입장에서 썼다. 근데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설에서 나온 사안이 뭐냐면 1987년에 있었던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87년 6월 항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노동자들이 본인들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측과 쟁의를 벌였고 임금을 똑바로 된 임금을 주고 제대로 된 수당을 달라라는 요구를 하는 당연한 생존권 투쟁이었어요. 네. 근데 당시에 대우조선이 어떻게 했냐면 기자들에게 호텔을 제공합니다. 호텔? 네. 호텔하고 식사 이런 걸 다 제공을 해요. 니네 이거 취재하려면은 우리 호텔 와가지고 묵으면서 쭉 취재해. 밥도 주고 잘 때도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석규 열사라고 이분이 그냥 평범한 용접공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 대우조선해양하고 노조하고 사측이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그 바깥에서 이 노조원들이 쟁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경찰도 당연히 대치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분들이 워낙 이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경찰이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너네 평화적으로 지나가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세를 낮추고 걸어갔어요. 자세를 낮추고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릅니다. 헐. 갑자기 그 지나가는 그때 그 시점에 바로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최루탄을 막 난사했어요. 그래서 이 이석규 열사가 가슴에 최루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결국 사망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경찰의 굉장히 무리한 진압이었고 사람의 죽음을 야기한 진압이었잖아요. 노동자의 죽음을 야기한 진압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에 불리하게 돌아갈 거라고 다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 사안이 이 이석규 열사의 죽음 이후에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언론도 이 당시에 굉장히 사측에게 유리한 기사들을 계속 내보냅니다. 네. 사측에게 유리한 기사들을 내보내고 사측이 원하는 장지를 계속 보도해 내고 그리고 유가족과 사측이 힘을 합쳐가지고 유가족 대표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유가족 대표와 사측이 힘을 합쳐가지고 장지를 바꾸려고 하고 노조원들은 이분 안 된다. 이분은 우리가 그 마석이 아니면은 혹은 5.18 망월동 무역에 우리가 묻게 해야 된다. 이분 노동열사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측은 아니다. 남원에서 빨리 장지를 결정해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노동자들의 투쟁 얘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안이 마무리가 되고 결국 제대로 된 협상이 진행되질 않았어요. 노동권이 실현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똑같이 현대중공업에서도 투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현대중공업이 한 짓이 뭐냐면 노동조합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언론 플레이. 어떻게 하면 기자들이 우리에게 유리한 기사를 쓸까?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다이아몬드 호텔이라고 당시 호텔 여기다가 무료 숙식을 제공해가지고 여기서 기사 써.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아이고 참. 이렇게 계속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언론 보도에서 이런 제목이 나오면 장기 노사 분규 산업 마비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당시 이게 언제냐면 1988년이에요. 30년 전이라고요. 30년 전에도 언론은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죠?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당시에 이 현대중공업에서는 노조가 이 사측의 경비대한테 식칼로 옆구리를 찔렸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 자상이 거의 7cm, 10cm에 가까운 자상을 입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도한 신문사가 당시에 한겨레 신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단신으로 처리하거나 보도를 안 했어요. 당시에도 이렇게 노동자가 식칼을 맞았는데도 보도를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뭐 노동자가 때렸다라고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리에 나왔는지 여전히 보도를 안 하고. 그래서 이 미디어 오늘이 사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확히 30년이 지나 다시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이 세간의 도마 위에 올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조선업 불황을 틈타 고졸 정규직 여직원과 간부들을 구조조정했다. 현장 직원들은 순환 휴직시켰다. 급기야 노조의 반발에도 4개 회사로 분할하는 데도 성공했다. 이번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고 나서면서 31일 주주총회에선 법인 분할도 추진한다. 직원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 당연한 목소리가 우리 언론에겐 잘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이 사설의 마지막이거든요. 저는 이 많은 언론인이 본인들이 노동보도를 낼 때 과연 정말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취재를 하고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 이 사설을 보면서 꼭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30년 전에 이 사안이 과연 30년이 지난 지금은 다른 보도를 내고 있는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때 TV조선이나 종편이나 보수 언론들은 왜 이렇게 싫어하죠? 민주노총을? 너무나 당연하게 싫어하는 게 아니고 사측의 편을 드는 거죠.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우리가 계속 말하는 저널리즘 토크쇼에 의해서 얘기했던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사측에 걸려 있는 거죠. 언론사들의 이해관계가. 그리고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도 되게 언론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무조건 어떤 정권이든 간에 공권력은 마치 정당한 것이며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투입되는 사실 공권력이 용역의 뒤를 봐주거나 부당하게 공권력이 침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최근에 뭐 삼성 그 장례식장 막 그 가가지고 그 시신 배우는 그런 장면에서도 경찰을 비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찰에 대한 지나친 진짜 뭐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셔도 그것에 대해서 마치 집회를 나온 사람이 잘못이라는 식의 그런 아주 경도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언론인들의 생각들이 좀 있고요. 좀이 아니고 아주 심하게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인터넷 여론 같은 것을 보면은 요즘 하도 보수 여론이 많다 보니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은 현대중공업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이 뭐 살만하고 귀족노조고 그런 것들이 지금 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진짜 기득권을 지키려는 게 누군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렇게 약간 분열시키는 그런 식의 논리에 저는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국민분들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현대중공업 분들이 임금이 전보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전에 현대중공업 사람들이 이 중공업 특히 이 조선 이쪽 사람들이 얼마나 험하게 많이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조금씩 근무 여건이 좋아지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단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노동의 대가로 그냥 그들이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은 왠지 남의 월급은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에 비해서 쟤 왜 저렇게 많이 받아 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어려운 일이고 그만큼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의 노동 시간을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나오는 월급이지 현대 그 정몽중 일가가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많이 주겠어요? 이게 단편적인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임금이 높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가장 쉽게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자동차 산업에서 시간 대비 임금으로 따져봤을 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00시간을 일해서 그 임금을 받는다면 독일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절반보다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임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노동을 하면서 그 임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받는 임금이 단순히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받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임금을 많이 받는 노동자는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가. 저는 절대 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임금을 적게 받건 많이 받건 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사안을 바라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한 투쟁 과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치신 분, 돌아가신 분도 굉장히 열사분들도 많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대중공업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소리를 그나마 노동자 중에서도 낼 수 있는 노조가 별로 없어요, 사실.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니 노조도 뭐 10%가 안 된다는데 노조도 없는데. 그래서 그리고 저는 좀 얘기하다 만 건데 쌍용차 사태 때 우리가 그때 언론 보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왜 이 사람들이 이러는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집회의 그 폭력성만을 부각했고 그 폭력성이라는 게 결국은 정말 옆구리를 계속 찔러서 이들의 폭력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 상황이 맞아요. 공권력이 정말 잘못했어요. 그건 이미 다 아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지금 보도가 정말 부족한 편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 차라리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거는 뭐 어떤 진보 매체라도 좀 자세히 다뤄주고 있는데 이 현중 관련된 지금 이 사태가 거의 보도가 안 돼요. 그러다가 충돌이 빚어지면 그때서야 보도를 하면서 폭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귀족노조가 폭력. 이렇게 또 될 것이 뻔한데 이 상황에서 진짜 언론들이 이걸 중단해야 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딪힘이 없게 끝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조의 입장도 분명하게 있고요. 그리고 사측이 또 강경하게 계속 이렇게 나갈 거고요. 노동자 입장에서 기득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생존권을 지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싸우죠. 싸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심란한 사안이에요. 이게 보면 볼수록 매우 심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론들이 저는 이렇게 뭐 중립을 잡아달라는 게 아니고 이 사태를 좀 알려달라. 이 상황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데 정말로 노조가 걱정하는 게 거짓말이라면은 그거를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근거를 가지고. 노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난리야라고 제발 이들이 폭력을 한다 이런 얘기 말고 노조의 주장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그걸 정리하는 그런 보도를 내줘야 되는데 맨날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 노조가 왜 힘든지,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말해줘야 되는데 진짜 답답합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제가 쭉 살펴보다가 매일노동뉴스가 굉장히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가 굉장히 이 사안을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도 이 사안을 전달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6월 9일자 기사에서는 조중동이 어떻게 이 사안을 사측 입장에서 보고 있는지를 분석한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혹시나 이 사안에 대해서 궁금증이 더 가지게 되신 청취자분들께서는 매일노동뉴스나 혹은 또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보도를 또 유심히 보시면은 사안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울산 지역에서도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맞습니다. 네네. 울산 MBC가 또 굉장히 열심히 보도. 네, 울산 MBC 보도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울산에 계시는 정치인분들도 굉장히 이 문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이게 서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좀 더 크게 보도가 되거나 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은 회원님의 정신 건강만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네, 몬스터43님께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계란판 원료 문제가 나왔군요. 조중동을 이제 계란판 원료사라고 불러줘야겠어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원소스 멀티유즈죠. 네, 그리고 또 그러려고 신문을 만드는 건 아닐 텐데 어쨌거나 그리고 댓글로 하나 더 이제 동아일보 기사를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련곰탱님이 하나 또 남겨주셨는데요. 금요일에서 일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금요일 방송 들어보면 한심하네요. 지금도 현송을 처형했다는 오보에 대해 사과는 했는지 의문인데 이번 김혁철 오보는 어찌 나오려는지 참. 한편 토요일 방송은 저는 내용이 조금 어렵더군요. ILO 협약을 잘 몰라서 그런 건가. 그런데 막상 들어보면 드는 생각은 경제지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경제지가 자기네들 유식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비하하니 참. 그리고 일요일 방송 박정희 나쁜 놈이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도 잘 보셨고 조선일보 부스 늘리기가 참 무섭다.
그러면서 오늘도 2030 남성들까지 대통령 김원봉 발언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2030 세대를 비하했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의 그 발언을 가지고 세대와 전혀 연관이 없는 발언이잖아요. 굳이 2030의 남성까지 뽑았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특이하네요.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네. 그죠? 네. 제티파님께서 내용도 좋은데 PD님이 기자님들 말씀하실 때 응응 하시는 거 너무 거슬려요. 우리가 기자님들이야? 네. 제가 아무튼 네 제티파님 잘 새겨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이양의 아빠님은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아예로 그 비준 기본협약 비준 관련 사항은 현재까지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도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토론과 토의를 충분히 넘치게도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그 미디어 탈국기 사랑과 열정을 보낸다 하셨습니다. 모두 건강 챙깁시다 하셨고요. 네. BKN1977님 미디어 탈국기 팀 항상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어이브 박미정님 아예로 협약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없는 노동자들이 조금은 사람 대접을 받아보려고 만든 조건들을 가진 자들은 정말 주기 싫은가 봅니다. 휴 힘들다 하셨고요. 그리고 프레임 체크도 유튜브에서 잘 봤다. SNS에 친구는 많지 않지만 퍼날 자주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면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밑에 건 읽은 거예요. 네. 예, 유튜브는 뭐 특별히 지금 댓글이 많지 않아서요. 오늘은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방송 내일은 좀 보고서들이 다른 것들이 나와서 좀 풍성해졌으면 지금 이제 거의 똑 떨어졌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보고서들을 내서 내일 방송 임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고맙습니다.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8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